그의 겨울 360장. 신뢰는 배방당하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것이지. 어쨌든 자넨 내게 생명을 바쳤어. 네? 자네를 믿고 싶어졌단 말이야. 내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 그리고 아직도 그의 말이 얼른 이해되지 않아 어리둥절해 있는 나에게 물었다. 내 나이가 얼마쯤으로 보이나? 글쎄요, 50 안팎? 꼭 10년을 더 보는군. 그놈의 19년 때문이다. 네? 그 19년을 얘기해주지. 거기서 그는 다시 잠깐 무엇을 망설이는 눈치더니 이내 마음을 정한 모양이었다. 그는 독백처럼 가라앉는 목소리로 얘기를 시작했다. 그때 우리는 꿈을 꾸었다. 자유 또는 평등의 이름으로 위험하고 거창한 꿈을. 그 시대가 원래 그랬지만 우리는 더 심했다. 우리는 초상과 글리세린을 사들이고 삐라를 등사하고 칼을 갈았다. 한 분 지도자를 제외하고는 우리 모두가 20 안팎의 젊은 나이였다. 그런데 우리들 중 영리한 하나가 먼저 그 무모한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아직도 몽롱한 꿈속에 있는 우리를 그들에게 고발했다. 체포 직전에 자살한 친구가 오히려 더 행복했다. 그들은 곧 우리를 체포했고 고문했고 재판에 넘겼다. 우리들의 지도자는 죽음을 선고받았고 나와 또 다른 하나는 무기, 그리고 나머지 둘은 각각 10년과 15년을 선고받았다. 동난전야의 일이었다. 살벌한 그때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북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서늘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였다. 감옥에서 길고 고통스러운 세월을 우리는 모두 배신자에 대한 정으로 버텨왔다. 우리는 깨어진 꿈이나 자질당한 이념보다 배반당한 믿음을 더 괴로워했다. 우리는 복수를 맹세했다. 그 표지가 이 칼이다. 이 칼을 만든 사람은 감옥에서 선반일을 배운 우리의 동지였다. 그는 상자에서 칼 한 자루를 꺼냈다. 나와 처음 만나던 날 개울가에서 갈고 있던 바로 그 칼이었다. 첫 번째 추록자가 감형으로 7년 만에 이 칼을 품고 나갔다. 배신자는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는 처음 얼마간 성실하게 추적했다. 그러나 그의 형기는 비교적 짧아 쉽게 사회복귀가 이루어졌다. 그는 곧 일자리를 구하고 재산을 모으고 아내와 자식을 거느리게 되었다. 두 번째 추록자가 역시 감형으로 11년 만에 나갔을 때 첫째는 이미 자기 생활에 안주하고 있었다. 첫째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이 칼을 둘째에게 넘겼다. 두 번째도 별 수 없었다. 채 2년도 못 돼 어느 날 면회 온 그는 칼을 넘기고 싶다고 말했다. 남은 우리는 그에게 침을 뱉었다. 결국 이 칼은 거듭되는 감형으로 19년 만에 풀려난 내게로 넘어왔다. 바로 작년 3월의 일이었다. 나는 앞서의 그들과는 달랐다. 감옥에서 19년이나 썩고 나온 40살의 정치범에게 사회복귀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나는 가장 충실하게 배신자를 쫓았다. 칼갈이란 직업은 내가 합법적으로 이 칼을 소지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 아니라 최저 생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놈에게 가까이 왔다. 그럼 그가 대진해. 그렇다. 내가 조사한 바로는 놈도 네가 잘 풀리지는 못했다. 우리를 판 덕분으로 그 경찰과 인연을 맺었지만 거기서도 얼마 되지 않아 수해로 쫓겨났다. 그 후 영락을 거듭한 놈은 몇 달 전부터 거기서 머구리 배를 타고 있다고 한다. 거기서 말을 중단한 그는 잠시 나를 지극시 썰어보았다. 어때? 꼭 신고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 그런 그 입가에는 다시 야릇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리고는 그뿐이었다. 아무렇게나 말해버린 것이 후회스러운 듯 이내 깊은 침묵에 빠졌던 그는 헤어질 때까지 다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가 그 언두막을 나선 것은 눈이 먹고 날이 완전히 밝은 후였다. 30리 정도를 침묵 속에 동행한 우리는 멀리 업이 보이는 갈림길에서 헤어졌다. 뒤처져서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게 이로울걸? 나중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될지도 모르니까. 처음에 무감동한 말씨로 돌아간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성큼성큼 내게서 멀어져 갔다.
나는 작별 인사도 잊은 채 그런 그의 뒷모습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이제 그 겨울은 종장이 가까워온다. 내가 대진에 도착한 것은 그날 오후 2시경 다시 내리기 시작한 진눈깨비 속이었다. 쉴 겸 젖은 몸을 말리느라 아이업에서 몇 시간 지체한 탓이었다. 지금은 경상북도에서 몇 안 되는 해수욕장 중의 하나로 상당히 발전했다고 들었지만 그때만 해도 대지는 여름 한철을 제하면 볼품없는 폭우에 지나지 않았다. 더구나 한겨울에 인적 없는 그 폭우는 그대로 유령의 섬과 같았다. 업에서 그곳에 이르는 마지막 십리길도 그리 순탄했던 것 같지는 않다. 진눈깨비로 얼룩진 그날의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바다, 나는 결국 내게로 왔다. 도련한 내 부름은 어찌 그렇게도 강렬했던지 지난 며칠 너는 갖가지 모습으로 나를 손짓하고 수많은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찌푸린 하늘과 날리는 눈발 속에서 또 나는 내 자태를 보았고 휘몰아가는 부품과 처량한 가로수의 울음 속에서도 내 목소리를 들었다. 잠자리에서 꿈길에서 몽롱한 티중에도 내 부름은 끊임없이 내 주위를 떠들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왔다. 30년 내의 폭설도 길조차 뚫리지 않는 높은 역마루도 나를 막지 못했고 추위와 눈보라 속을 달려온 200리도 고통스럽지 않았다. 나의 발은 동상과 물집으로 부어오르고 얼굴은 전체가 불에 데인 듯 화끈거렸다. 특히 너를 위한 마지막 십리길은 가열하였다. 사방이 트인 그 허허한 바다로의 길, 진눈깨비에 섞인 해풍은 또 왜 그다지도 차고 거세든지 뺨과 목덜미에 떨어진 눈은 어느새 찬물로 변해 몸속으로 기어들고 그대로 얼음 구두인 정벌하는 눈 녹은 도로에서 스며든 물로 질퍽거렸다. 젖은 머리털은 얼어뻣뻣이 서고 뿌리 부건 전체가 욱신거렸다. 그러나 나는 주인의 휘파람에 충실한 개처럼 이렇게 달려와 있다. 이제 말하라. 나를 부른 이유를. 나는 온몸으로 기울이고 있다. 나는 그 바닷가에 오랫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그 센 해풍은 끊임없이 파도를 휘몰아 바닷가의 바위를 때리고 사장을 핥혔다. 허옇게 피어오르는 물보라와 깜깜한 하늘 끝에서 실려온 눈송이가 무슨 안개처럼 나를 휩쌌다. 아, 지금도 떠오른다. 강난하던 그 바다, 어둡게 맞닿은 하늘, 외롭게 날리던 갈매기, 사이어 가던 그 구성진 울음, 그리고 문득 초라하고 왜소하던 내 모습이여. 그때 내가 빠져있던 침묵은 또 하나의 몽롱한 도치나 아니었던지, 그리고 나는 그 속에서 바다와의 어떤 교감을 기다렸던 것이 나 아닌지, 이미 오래전에 던져졌으나 끝내 홀로 결단할 수 없었던, 지금으로 봐서는 터무니없지만 당시로 봐서는 절실했던 내 어머니의 대답을 듣게 되기를. 힘겨운 이 잔을 던져버릴 것이냐, 참고 마저 비워야 할 것인가를 결단해 주기를. 그러나 바다는 여전히 내가 이해 못할 표현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대답하라, 대답하라. 나는 채근하던 물가로 다가갔다. 밀려오는 파도가 내 언발등에 미지근한 온기를 심어주었다. 그리고 곧 무릎까지 이른 온기와 함께 거센 물결이 나를 휘청이게 했다.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몸의 평형을 유지하며 점점 어두워오는 하늘과 맹렬해지는 바다의 몸부림을 응시하며 귀 기울였다. 멀지 않는 곳에서 몇 마리의 회색 갈매기가 거센 물결 위에 내려앉아 피로한 나래를 쉬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무슨 희미한 빛과도 같은 것이 내 의식 깊은 곳으로부터 서서히 나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바다의 오이가 내 방황에 혼연한 종말을 가져올 목소리로 내게 와닿을 것 같았다. 나는 그것들이 보다 밝고 뚜렷해지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꽤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내가 다시 눈을 뜬 것은 허벅지에 오른 맹렬한 타격과 건처 바위를 때리는 엄청난 파도 소리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때 흔들리는 내 치아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났다.
착각이었을까? 멀지 않는 곳에 떠있던 조그만 회색 갈매기 한 마리가 갑작스레 덮쳐온 산악 같은 파도에 잠겨버렸다. 한번 나래를 퍼덕이곤 잠시 잠긴 그 갈매기는 연이은 파도에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몽롱한 의식 중에서도 그 작은 갈매기가 다시 떠오르기를 간절히 빌었다. 그것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그것을 삼킨 물결의 거센 여파가 두 번, 세 번의 허리를 후려치는 바람에 나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 다음 내 몸은 온전히 본능에 맡겨진 듯하다. 이상하리 마치 따뜻하게 느껴지는 바닷물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내 모든 근육은 힘을 다해 나를 사장으로 끌어내었다. 그리고 한순간의 위기에 자극된 생명력은 갑작스런 불꽃으로 내 의식을 타오르게 하였다. 참으로 치열하였지만 또한 그만큼 처연하고 어물한 리비도의 불꽃이었다. 그것은 방금 파도에 잠겨버린 갈매기같이 조그마하고 지친 내 존재를 가식 없이 비추었다. 거대한 허무와 절망의 파도에 어지에 떠있는 내 가엾은 존재를. 그러자 갑자기 바다의 표현은 무의미해지고 그 몸부림 또한 무기물의 공허한 움직임에 불과하였다. 돌아가자. 이제 이 심각한 유인은 끝나도 좋을 때다. 바다 역시도 지금껏 우리를 현혹해온 다른 모든 것들처럼 한 사기사에 지나지 않는다. 신도 구원하기를 탄념하고 떠나버린 우리를 그 어떤 것이 구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갈매기는 날아야 하고 삶은 유지되어야 한다. 갈매기가 날개를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갈매기가 아니고 존재가 그 뒷속을 포기했을 때 그것은 이미 존재가 아니다. 받은 자는 마땅히 참고 비워야 한다. 절망은 존재의 끝이 아니라 그 진정한 출발이다. 역시 눈비로 얼룩진 그날의 수첩은 그렇게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그 갑작스럽고 당돌한 결론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따른 어느 모를 허탈과 슬픔까지 극복해낸 것 같지는 않다. 절망의 확인이란 아무리 냉철한 이성이라도 그것만으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나는 그 바닷가의 바위에 기대 한동안 울었던 기억이 난다. 사실 나는 아직도 절망을 내 존재의 출발로 삼을 만큼 그것에 철저하지도 못하다. 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 그 바닷가에서 확인한 절망은 내게 귀중한 자유를 주었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가치가 우리를 인도할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자신의 손으로 넘어온 것이며 우리의 삶도 외재적인 대상이 받쳐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의해서 시인되고 충만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와이면에서 만난 친척 누님의 말이 옳았다. 절망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치열한 정열이었으며 구원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뒤 내가 택한 삶의 형태와도 관련을 맺는다. 나는 아름다움을 내 가치로 택했는데 그것은 저 창수령에서의 경험 때문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진실로 예술적인 영혼은 아름다움에 대한 철저한 절망 위에 기초한다고. 그가 위대한 것은 그가 아름다움을 창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도전하고 피 흘린 정신 때문이라고. 이 글도 마찬가지. 만약 이 글에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것은 그 겨울의 진실과 아름다움에 대한 불완전한 모사가 아니라 필경은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내가 지새운 피로와 번민의 밤에 대해서라고. 그런데 그 칼갈이 사내가 다시 나타난 것은 내 어느 모를 슬픔과 허탈이 어느 정도 수습된 후였다. 거친 파도 소리와 바람 소리 속에서도 인기척을 넣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언제 왔는지 내가 기대선 바위 서쪽 편에 그가 와 있었다. 헤어질 때와는 달리 몹시 초라하고 지친 모습이었다. 그가 메고 다니던 상자는 해체당한 폐잔병의 무장처럼 그의 젖은 발 곁에 이려져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자기만의 골똘한 생각에 잠겨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왠지 새삼스러워진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갔다. 내가 그의 서너 발자국 앞에 이를 때까지도 그는 표정과 시선을 바꾸지 않았다. 갑자기 그를 방해한 것이 두려워진 나는 잠시 거기서 발을 멈추었다. 그래도 여전히 나를 무시한 채 자기만의 생각에 잠겨있던 그는 한참 후에야 몸을 돌렸다.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벗어놓은 상자 쪽이었다. 그는 몸을 굽혀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았다. 그가 꺼낸 것은 그 새벽 내게 보여준 바로 그 칼이었다. 그는 잠시 그 칼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이내 결단을 내린 듯 바다를 향해 힘껏 던졌다. 칼은 거센 바람을 가르고 길게 포물선을 그리며 바다 쪽으로 잠겨버렸다. 무얼 하시는 겁니까? 난 이상한 실망과 전율을 동시에 느끼며 외치듯 물었다. 그제서야 그는 내게 아른 체를 했다. 잠시 나를 우울하게 바라보더니 탄식하다 말했다. 내 오랜 망집을 던졌다.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나는 그가 왜 그렇게 초라하고 지친 모습으로 보였는지를 알았다. 그의 가장 중요한 건 그 끈질긴 정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었다. 놈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에서 병든 아내와 부스럼투성이 남매를 데리고 살고 있었다. 아이들은 배고파 울고 아내는 죽어가고 있었다. 그대로 살려두는 쪽이 더 효과적인 처형이었지. 그는 쓸쓸히 웃었다.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적어도 맨 뒤의 말은 나는 그 쓸쓸한 웃음을 보며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놈은 오히려 죽여달라고 빌었어. 나는 거절했다. 그가 다시 변명 비서시 덧붙였다. 나는 문득 그가 용서한 진정한 이유를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 전에 그보다 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은 충동이 있었다. 나는 그를 놓아두고 바위 저편에 놓아둔 내 가방께로 달려갔다. 그리고 간밤에 쓴 편지와 지난 6개월 내내 내 가방 밑바닥을 굴러다니던 약병을 꺼냈다. 그가 그랬듯 나는 잠시 그것들을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그가 천천히 내 곁으로 다가와 그런 나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정말 때가 온 것이었을까? 나는 곧 그 약병을 편지에 싸서 힘껏 바다로 던졌다. 하얀 곡선으로 날아간 그것은 이내 파도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다. 뭘 던졌나? 그가 이상한 억양으로 내게 물었다. 나는 약간 쓸쓸하였다. 그러나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감상을요. 잊기도 전에 병든 내 지식을요. 몇 년 후에 나는 그를 BC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는 달군 채로 목판에 그림을 그려 살아가고 있었다. 제소 중에 배운 기술인 모양으로 별로 크지 않은 점포였지만 연신 손님이 들락거리는 것으로 보아 꽤 재미는 보는 눈치였다. 그의 젊고 아름답던 아내와 돌진한 아들도 덧붙이고 싶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어떻게 헤어졌는지는 전혀 기억에 없다. 이튿날 나는 중앙선의 상행 열차를 타고 있었다. 활짝 긴 늦겨울의 오후였다. 열차는 어느 복숭아 가수원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줄기 끝마다 빨갛게 맺혀 있던 것은 분명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필 봄이었다. 그의 겨울 371쪽 끝. 야, 드디어 다 읽었습니다. 그러게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가 스물스물 꿈틀꿈틀 그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이렇게 마무리해봅니다. 모두들 안녕.